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단지 알 수 없는 차원으로의 이동일까요? 가장 초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인, 그리스인,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인도의 민족들, 지구상에 등장한 가장 오래된 문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와 시기의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자문해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은요? 과학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경우에도 모든 과학계를 하나로 묶는 통일된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상반된 관점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들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헤아릴 수 없는 미스터리를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존재할까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역사적 과학적 조사로 이를 설명하고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 뒤에 숨겨진 것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례 없는 혁신적 가능성을 여는 구체적 요소와 경험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식의 한계를 넘나드는 가장 매혹적인 여행 중 하나를 떠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위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와 다른 옷을 입었을 뿐 결국 오래된 문제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지만 아무것도 죽지 않으며 여기저기에서 육체로부터 해방된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죽은 자의 서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저승으로 여행을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망자는 내세에 들어가기 전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오시리스가 내렸으며 그는 망자에게 긴 죄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망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 깃털과 무게를 재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만이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오고 감이란 단지 환상일 뿐이며 영혼은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과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 역시 아마도 동방에서 온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영혼이 불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시아와 동방에만 국한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부족들, 호주의 원주민들, 그리고 아메리카의 토착민들 역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리오 체사레는 갈리아 전쟁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드루이드들은 이것을 그들의 기본 교리 중 하나로 가르쳤습니다. 즉,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죽음 이후에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교리 덕분에 사람들이 극도의 용맹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불멸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한편으로는 인간이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산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덜 발전된 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매우 흔하게 존재했던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고대 문화들이 공유한 지식을 과소평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열어둔 채 오늘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일종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생각은 이 사건을 무시하고 적어도 가능한 한 삶의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죽음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인지 아니면 단지 미지의 무언가로 넘어가는 과정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의식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것이 단순히 기계적인 법칙의 산물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이 몇 분 동안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놀랍게도 다시 살아난 수많은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증언들은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고 수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조사해온 놀라운 공통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임사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혹적이고 복잡한 주제이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Sarei di conoscere. Ma per comprendere bene tutti gli aspetti, andiamo con ordine.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천장의 불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저는 마치 떠오르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몸이 누워서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 저를 감싸 안았고 따뜻하고 강렬한 빛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안심시키는 목소리들과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임사체험 연구는 18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스위스의 지질학자 알베르트 폰 장크트가 직접 들은 30건의 사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거의 치명적인 추락에서 살아남은 등산가들의 이야기, 전쟁 중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비계에서 떨어지거나 심각한 사고를 당한 평범한 노동자들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폰장크트는 그의 연구를 마치며 죽음에 가까웠거나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고 공포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온함, 수용, 그리고 깊은 평화로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70년대가 되어서야 전문 학술지에 최초의 연구들이 발표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 분야의 선구자 중에는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1975년 저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는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이 현상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무디 박사에 따르면 임사체험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범한 범주를 벗어난 감각과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보고된 첫 번째 감각 중 하나는 깊은 평화와 육체적 고통의 부재이며 이와 함께 행복감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외부, 특히 위쪽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는 어둡고 좁은 공간, 즉 터널과 비슷한 곳을 빠르게 통과하는 느낌이 뒤따릅니다. 이 경험 동안 밝고 안심이 드는 환경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흔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밝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빛은 사랑이 넘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파노라마처럼 과거의 중요한 순간들과 이미지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임사체험은 종종 빛이나 만난 존재들로부터 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의 강한 감정이 특징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계나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종종 평화로운 환경을 떠나기 싫어하는 저항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이나 느낌이 동반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삶과 모든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깊이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종종 영성과 연민에 대한 감각이 더욱 커지며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모든 목격자들이 무디가 언급한 모든 요소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임사체험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믿음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으며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과의 상관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들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조사된 측면 중 하나는 목격자들이 자신의 몸을 벗어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알 수 없었던 소생술 과정과 그들이 겪은 모든 사건들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이 매우 신중하게 조사합니다. 많은 유체이팔 경험 증언 중에서 상징적인 사례는 저명한 심장 전문의 핀 반 로멜이 임사체험에 관한 중요한 연구에서 설명한 경우입니다. 그는 삶을 넘는 의식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과학 저널인 란셋의 여러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타시미 이후 이 특별한 에피소드에서 반 로멜은 심장 중환자실 간호사의 검증된 증언을 전합니다.
야간 근무 중에 구급차 승무원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44세 남성을 데려옵니다. 신장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는 엠브백과 마스크로 인공호흡을 받습니다. 신장 마사지는 계속되고 환자는 제세동을 받습니다. 제가 환자를 삽관하려고 할 때 그가 입에 틀니를 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삽관하기 전에 저는 위쪽 틀니를 제거하고 응급 카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약 90분 후 환자는 적절한 신장 리듬과 충분한 혈압을 가지게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일주일 넘게 혼수 상태에 있던 환자는 다시 심장 집중 치료실로 돌아오고 저는 드레싱을 하러 다닐 때 그를 만납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제 틀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당신이 거기 있었어요. 당신이 제 입에서 틀니를 빼서 카트 위에 올려놨죠. 그 위에는 병들이 잔뜩 있었고 당신이 그 틀니를 미닫이 서랍에 넣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환자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소생 조치를 받고 있을 때 일어났던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더 많은 질문을 해보니 그 환자는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고 위에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자신을 소생시키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어요. 또 다른 매우 의미 있는 사례들은 시각에 문제가 있거나 심지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증인들이 이야기한 유체이탈 경험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링과 쿠퍼의 책에 소개된 증인 비키처럼 말이죠. 1973년 비키라는 23세의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여성은 교통사고 중 자신이 타고 있던 차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여러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그녀는 즉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보고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 모습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술실에서도 자신의 몸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빛이나 그림자 등 어떤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검은색이 보이냐고 물어요. 아니요, 검은색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는 병원에 있었던 게 기억나요. 무서웠어요. 저는 뭔가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제 반지와 머리카락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기 누워있는 게 내 몸이구나. 내가 죽은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제 몸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우린 그녀를 다시 살릴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작은 종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고 곧바로 병원 천장을 넘어 날아올랐으며 그 후 빛을 향해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을 느꼈고 그곳에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후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고 시각 피질이 발달하지 않은 여성이 사람들과 주변의 사물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분명히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답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몇 가지 반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임사체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최근에야 기록된 경험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료 능력이 향상되고 소생 과정에서의 기술과 약물 사용이 발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비록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기록되어 왔으며 전 세계 모든 문화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에르라는 이름의 병사가 죽은 지 열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의 몸을 떠나 다른 세계를 여행했다고 말했으며 그곳에서 영혼들이 지상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티베트 전통에 담긴 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현대의 유체이탈 경험에 대한 증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식의 원리가 몸을 떠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는가 아니면 죽지 않았는가. 이 순간 고인은 자신의 몸에서 옷이 벗겨지고 침상이 치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울음소리와 탄식을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도 그들은 그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소리, 빛, 광선 이 세 가지 모두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의 진정한 진위에 대해 제기되는 또 다른 반론은 이것들이 단지 환각이나 외상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소생술 약물 사용으로 인한 뇌의 변화된 상태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사 체험을 한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임상적 사망 기간 동안 발생하며 심정지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사 체험이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상황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식이 뇌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면 뇌가 어떤 기능의 징후도 보이지 않을 때 의식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유발된 심정지 동안 대뇌 피질과 뇌간의 활동이 모두 소실되면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단 6초 만에 뇌에서 산소 부족의 첫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장이 즉시 다시 뛰지 않으면 대뇌 피질의 전기 활동 소실로 인해 항상 평평한 뇌파, 즉 활동이 없는 뇌파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뇌를 플러그가 뽑힌 컴퓨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로가 비활성화되고 다시 전원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뇌는 몇 분 동안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심정지 동안에는 뇌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소생 단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많은 경우 이런 상황이 병원이 아닌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심정지 상태에 있는 환자의 뇌 기능이 동시에 분석된, 기록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일은 일부 신경외과 수술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수술 중에 환자가 임사 체험을 경험한다면 그의 뇌 기능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례는 파멜라 레이놀즈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멜라, 35세의 여성은 검사, CT 찍힐러 받았고 그 결과 뇌간 근처의 뇌동맥 중 하나에 거대한 동맥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맥류란 혈관의 약해진 부위에 생기는 일종의 풍선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터지면 실제로 그 위험이 매우 크며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파멜라가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술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피닉스의 베로 신경학 연구소의 신경외과 의사 로버트 스패출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걸고 수술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중 상황은 생존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파멜라의 체온은 10도까지 낮춰지고 심장 활동이 멈추는 저체온증 상태에서 항상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심폐기계에 연결됩니다. 저체온증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유도됩니다. 왜냐하면 수술 중에 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에 있는 모든 혈액이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간과 대뇌 피질의 전지적 활동은 수술의 모든 단계에서 관찰됩니다. 수술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파멜라는 깨어난 후 의료진 모두를 놀라게 하며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깊은 임사 체험 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놀라운 말을 들어보시죠. 수술실도 기억나지 않고 스패출러 박사님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그의 조수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불쾌했고 마치 치과 진료실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머리 꼭대기가 따끔거렸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어떻게든 제 머리 꼭대기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몸에서 멀어질수록 그 이미지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수술실에서 많은 것들을 본 기억이 나요. 저는 의식이 아주 또렷했어요. 제 머리를 면도한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확인했죠. 머리카락을 다 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비유적으로 스패출러 박사의 어깨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도구가 기억나요.
제 칫솔 손잡이처럼 보였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녀의 동맥이 너무 작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기억나요. 그리고 남성의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시도해봐. 라고 말했어요. 어떤 존재가 느껴졌어요. 어떻게든 돌아서서 그 존재를 봤죠. 그리고 아주 작은 빛의 점, 마치 바늘끝만한 것을 봤어요. 그 빛이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의지에 반하는 건 아니었어요. 위로 올라가는 듯한 신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 형체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걸 알았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제 삼촌 젠도 봤어요. 저는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과 매우 가까웠어요. 저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고, 만약 빛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 신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다시 제 몸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빛으로 가고 싶었지만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기도 했어요. 저는 그 빛이 신이냐고 물었고 그들은 저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아니요, 신은 빛이 아니에요. 빛은 신이 숨을 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게 기억나요. 나는 신의 숨결 안에 있구나. 저를 다시 데려온 사람은 제 삼촌이었어요. 하지만 제 몸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그걸 바라봤을 때 저는 분명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 없는 몸처럼 보였거든요. 제 삼촌이 저와 논쟁을 시작했어요. 삼촌이 말했죠. 수영장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 그냥 뛰어들어. 삼촌이 저를 밀었고 제 몸이 움찔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차가움을 느꼈죠.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아팠어요. 파멜라가 봤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그날 수술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것은 스패출러 박사의 말입니다. 심정지 동안 파멜라의 뇌는 3가지 임상검사 모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파 검사는 무반응이었고 그녀의 뇌간 반응도 없었으며 뇌에는 혈류가 전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 관찰들이 수술실에 들어오면서 본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기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생리적 상태를 고려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할 만큼 오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놀라운 증언을 들은 후 우리는 임상적 사망 상태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 뇌와 꼭 밀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과학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혁신적인 새로운 시각을 여는 복잡한 여정에 나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뇌가 그 기계적인 기능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집중할 때 뇌의 혈류가 30% 증가한다는 것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뉴런이 뇌 과정을 활성화하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찰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뇌의 활동의 결과라는 것이 확실하고 입증된 것이라고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까지도 뉴런이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뇌에서 기억과 의식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출발점은 특정 신경 영역의 활동이 항상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에서 기록된 활동과 의식의 경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여러 뇌 중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원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뇌 활동은 정보를 부호화하는 방식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파수 조절 다이얼을 돌려 라디오 방송국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라디오 방송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생각과 감정의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뇌에서 기록된 활동과 의식적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뿐입니다. 이 내용은 철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알바노에가 자신의 책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곧 우리의 뇌라는 생각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입견입니다. 의식이 뇌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편견을 거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과학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 중 하나는 저명한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당신의 뇌는 정말 필요한가? 라는 두발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례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전공한 젊은 졸업생으로 지능지수 126으로 평균보다 높은 사람의 뇌스캔 결과였습니다. 그의 두개골의 95%가 뇌척수액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의 대뇌 피질 두께는 겨우 2mm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아있는 뇌의 무게는 정상적인 뇌가 1,500g인 것에 비해 100g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뇌 기능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소년의 모든 정보와 단기 및 장기 기억, 모든 감정과 생각이 그의 뇌 질량이 매우 작다고 확인되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걸까요? 답이 오직 뇌의 가소성, 즉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더 효율적인 연결을 개발하는 능력에만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억과 생각이 뇌의 물리적 질량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존재한다고 상상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임사체험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증인들이 말한 경험 중에는 자신의 삶을 다시 체험하고 그것이 눈앞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 있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장소나 특정한 사건을 생각하기만 해도 즉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그 경험을 다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목격자들은 모든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 순간들에는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왜 그곳에 있었는지, 왜 제가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무언가 독특한 것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가졌던 명확함과 이해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현재 우리의 과학적 지식, 특히 특정 장소에 즉시 존재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과의 내재된 연결감을 느끼는 것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생각은 자연스럽게 양자물리학과 그 혁명적인 개념들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입자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이 현상은 한 입자가 다른 입자와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만으로도 즉시 어떤 장소에 있는 경험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점장 이론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 사이에 내재된 연결이 있다는 개념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임사체험에서 보고되는 보편적 연결감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들은 의식과 현실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제고하게 만들며 우리 존재와 마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 뇌를 텔레비전과 같다고 상상해 봅시다. 텔레비전은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영상과 소리로 변환해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내용은 텔레비전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외부의 방송국에서 전자기파를 통해 송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뇌를 의식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니라 의식 신호를 수신하거나 해독하는 수신기 또는 디코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식과 정보는 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텔레비전 안에 물리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뇌는 텔레비전처럼 이러한 신호를 해석하고 디코딩하여 우리가 생각, 기억, 그리고 지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식이 평소에는 뇌를 통해 여기와 지금의 채널에 맞춰져 있다가 잠시 이 물리적 상태에서 분리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임사체험 중에는 마치 텔레비전이 꺼지거나 평소의 전원에서 분리되어 의식이 다른 채널이나 존재 상태에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상태에서는 의식이 더 이상 몸과 뇌의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차원의 현실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 밝은 빛을 향해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 그리고 더 크고 보편적인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 채로 다시 육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식이 물리적인 몸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마치 텔레비전이 새로운 신호나 채널에 맞추는 것처럼 다른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생리학을 살펴보면 우리의 세포와 뉴런이 끊임없이 재생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포 재생은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 세포는 2주마다 새로워지고 간 세포는 약 6개월마다 재생됩니다. 뇌의 뉴런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뉴런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속설과 달리 신경 발생, 즉 새로운 뉴런의 형성은 주로 기억과 관련된 해마라는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뉴런이 재생되고 변화한다면 우리의 생각, 기억, 감정은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계속 변화하는 구조 안에 그것들이 어떻게 저장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에는 재생 과정에서 뇌 구조가 다시 쓰이고 어떤 면에서는 업데이트된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그 안에 기록된 정보를 우리가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억, 생각, 감정이 신경 연결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뇌 활동을 관찰할 때 기록하는 그 전자기장의 존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는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생성기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임사체험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꺼질 때 우리의 의식이 다른 주파수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전 세계 수천 명이 겪었다고 진언하는 그 경험일까요? 반론멜의 핵심 이론 중 하나는 비국소적 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의식이 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자 현상과 유사하게 우주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제안합니다. 뇌는 이러한 비국소적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수신하거나 인터페이스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양자 물리학의 발견과 일치하며 의식이 시간과 공간의 기존 한계를 넘어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의식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의식의 차원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차원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혜입니다. 이 차원에서는 오직 주체만 존재하며 모든 것이 즉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황스러운 점이 만약 반론멜의 연구와 그 외의 연구들이 옳다면 그들은 인간이 예로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된 신념들을 단지 확인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의 처음에 우리는 여러 고대 문헌을 언급했지만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신화들은 매우 많습니다. 들어봐. 숨이 멈추면 생명력은 지혜의 신경 중심으로 가라앉고 아는 자는 자연스러운 상태의 맑은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맑고 눈부신 노란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지혜임을 알아라. 그리고 만약 인류가 품어온 가장 큰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그 기원을 잃어버렸지만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항상 우리 눈앞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통 속에 담겨 있다면 어떨까?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지만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조사하고 깊이 파헤칠 만한 수많은 단서들이 있다.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한 경험담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